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중독폐 예방교육을 맡은 W진병원 유승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코올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이란 분명히 발생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은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도 현재는 중독에 포함이 되는데요.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그렇게 재미있다고 느끼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는 둘 다 의미 있게 중독 질환에 포함이 됩니다. 이 중독의 정의에 약물을 넣던 아니면 행위를 넣던 둘 다 중독의 의미에 합당합니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사용해서 혹은 기질적 또는 학습에 의해서 뇌의 변화가 발생해 통제 불가능한 약물 탐닉 혹은 중독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중독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폰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서라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잖아요. 이런 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많이 하고 부모님들도 하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규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정말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조절하고 있다는 통제감이 합쳐졌을 때 실제 계획보다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중독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복잡하게 변화가 생기는 뇌의 과정 이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변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잘 조절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으로 중독을 이해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도 이게 중독 과정으로 넘어가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모두 게임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조금 많이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게임을 해서 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만 떠올라서 게임을 더 하게 되는 초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반복적으로 게임이 재미있다는 내용이 학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생기는 모든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인지의 왜곡,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게임이 옆에 없어도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갈망, 하루 종일 게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집착, 그리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PC방에 가는 생활 태도의 변화 등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알코올처럼 약물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쉽게 중독이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스마트폰 사용이나 온라인 도박 같은 그런 행동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독의 개념은 이렇게 꼭 뇌의 변화 혹은 약물에 의한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중독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의 변화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중추들이 있듯이 중독에 관련된 중추도 존재합니다. 중독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반복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밥을 먹고 싶다거나 놀고 싶다, 또는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싶다,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모든 하고 싶은 욕구를 발생하는 걸 동기화라고 하는데 이런 동기의 핵심에는 중독의 중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되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건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 거죠. 이런 것들이 뇌의 구조로 살펴보자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인 곳, 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두엽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동물과 동일한 뇌의 구조를 갖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이름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가 중독 센터라고 부르죠.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재밌다고 느끼는 경우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지는 중독 중추입니다. 이거는 동물에게도 있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을 담당하는 대상 피질이 있어요. 여기는 결과적으로 재밌다라고 느끼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물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좀 다르게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싶다, 배불리 먹고 싶다 했을 때 밥을 많이 먹으면 장기적으로 살이 찔 수 있다. 또는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식사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위가 전두엽 부위입니다. 만약에 전두엽 부위가 없다면 우리는 재미있는 거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무한히 만족될 때까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두엽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의 중독 행동이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중독 중추에 대한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실험인데요. 쥐의 뇌에 저 쾌락 중추에 자극이 되는 전기 신호를 심고 쥐가 그 발판을 밟아 신호를 전달하게 하면 반복적으로 발판을 밟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쾌락 중추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이 전기 자극을 심지 않아도 마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제공했을 때에도 그 약물 더 선호하는 쥐의 행동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까 쾌락 중추와 인지를 담당하는 대상 피질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아까 보여드린 그 위치 위쪽에 우리 보상 회로가 존재합니다. 이름은 너무 어려우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위치에 있다. 저 위치에 있는 게 전두엽과 우리 보상 회로를 연결하는 회로가 저렇게 딱 보입니다. 저 위치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도파민은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쉽게 얘기해 보자면 행복 호르몬, 만족 호르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것이 만족 호르몬인 이유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됐을 때 우리 엔돌핀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신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아편계 약물들을 분비시킵니다. 저거는 굉장히 만족감과 그다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런 엔돌핀 같은 물질이 분비된다. 그래서 쾌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쾌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쾌각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자연적인 보상 혹은 인위적인 보상 그리고 이것이 지연적 보상과 즉각 보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연적 보상 중에도 쾌감이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경우 이제 즉각 보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식사, 뭐 사탕을 먹는다던가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갈증이 생겼을 때 물을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피곤할 때 자리에 앉는 거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만족감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누워있다 보면 자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자연적 보상은 대부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보통 이제 달리는 사람의 쾌락, 러너스 하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을 경험하려면 20분 이상 달리기를 하면 숨이 가쁜 시기를 지나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20분을 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고통스러운 시기들이 따라오죠. 인위적 보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지연적 보상이 아닌 즉각 보상을 가져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경우 니코틴이란 물질이 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초 정도 걸리고요. 이거 외에 우리가 약물을 사용,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게 하는 약물이라던가 수면제 같은 것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분 이내에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게 느끼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약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중추가 너무 쉽게 자극을 받아요. 당연히 생각해보면 달리기 하는 거랑 담배 태우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운 일인지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친구들 같은 경우 몰래 담배 피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개별적인 신체의 노력을 감안한다면 담배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 쾌락 중추가 너무 쉽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점점 둔화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둔화되게 되면 뇌는 고생해서 그렇게 만족감을 얻을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얻어진 쾌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기억하는 쾌감을 당연히 발생한 원인도 뇌는 쉽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똑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쉽게 얻어진 쾌감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 또는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걸 우리는 갈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뇌가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떤 특정한 자극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갈망이 반복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런 갈망이 발생하는 걸 우리 영상학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우리 기능성 MRI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 2시간 이상 게임하는 사람의 뇌와 주 30시간 이상 게임하는 사람의 뇌를 갖다 놓고 이 두 분이 게임할 때 영상을 찍어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뇌의 중독을 담당하는 부위 그리고 전두엽과 연관되는 부위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걸 주 30시간 이상 게임할 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분에게 술 사진, 그러니까 우리 녹색병을 보여주기만 해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은 뇌의 활성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 그러니까 중독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흥이 안 나요. 저렇게 뇌가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행동을 통제하는 게 어려울 거라는 거는 아마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경험했을 때 재미있는 걸 앞두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을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가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한 번 발생한 갈망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아까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날 텐데 전두엽은 이런 갈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요. 갈망이 너무도 강렬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행동을 막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제 전두엽이 당연히 기운이 빠지겠죠. 어떻게 해도 행동이 조절할 수 없게 되면 점점점 노력하지만 행동 조절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두엽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뇌의 구조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 사용했을 때 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술 같은 경우는 뇌를 녹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 어머님이 음식하는 걸 봤으면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 술을 넣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돼지의 고기에 속해 있는 그런 기름 물질들을 술이 빨아들여서 증발하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는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술을 오래 마시면 기름이 녹기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나이대의 분,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훨씬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지만 술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장기적으로 사용한 사람의 뇌를 비교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쪼그라든 게 보이죠? 저거는 뇌의 크기가 작아졌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소뇌, 저기 이제 소뇌가 우리의 균형을 담당하는 건데요. 저 파란색으로 금쳐진 데가 소뇌인데 작아진 게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곳이 뇌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에는 뇌척수액이 들어가거든요. 저게 넓어졌다는 건 그만큼 뇌의 실질이 줄어들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면 이처럼 조절뇌는 작아지고 쾌락의 뇌가 커집니다.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주변에도 공부를 너무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이머들은 게임을 공부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느껴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은 중독되지 않고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전략적인, 그러니까 즉 직업이나 일처럼 또는 주변에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는 공부처럼 이거를 조절뇌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이머들과 중독된 분의 뇌를 찍어보면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쾌락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서 중독된
왜곡된 형태로 게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조절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쾌락뇌에게 행동이 조절되는 중독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장기적인 게임 사용은 또는 장기적인 약물 사용은 전두엽의 판단력과 조절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면에서 충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감정 조절이 안 된다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소비를 한다던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행동 또는 누군가와 싸우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그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뇌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충동적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생각을 덜 하게 되는 습관적 의사결정 과정을 갖게 됩니다. 습관적 의사결정 과정은 이전에 다 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해.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양치를 할 때 또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학교에 오는 과정 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뇌가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때는 숙고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데요. 저 때는 항상 결과를 예측하고 손익을 판단하게 됩니다. 게임을 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할 때는 숙고적 의사결정 과정을 따지는 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뇌가 반응해서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생각하지 않는데 움직이는 훈련받은 것처럼 하게 되면 그거는 습관적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는 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뇌가 충동성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숙고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습관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게임을 할지 말지 또는 오늘 술을 먹어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내가 오늘 게임을 하게 되면 혹은 술을 먹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게 나한테 손해다. 내일 학교 가는 게 힘들다. 가족들과 갈등이 생긴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런 손익 판단이 일어나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이게 습관적 의사결정이 되게 되면 이 숙고하는 과정이 없어지고 무조건 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중독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고민 없이 일어나는 결과들이 생기게 돼요. 거기에 더하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갈망 더하기 내성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됐을 때 술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양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술을 그만 먹었을 때 이미 몸에 많은 양의 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술이 빠지면서 생기는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 금단 증상은 혹시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에 가슴이 두근댄다거나 손이 떨린다던가 혹은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모두 금단 증상에 해당돼요. 그럼 당연히 더욱더 갈망이 느껴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한테 왜 생기고 또는 중독이 되는 친구들은 왜 중독에 빠지는지 궁금할 거예요. 이따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독의 중요한 위험 요인은 근접성이라고 부릅니다. 근접성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중독 대상이 근처에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들 중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는 하고 싶어도 스마트폰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PC방에 가지 않는 친구는 PC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술이 없고 집에서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는 친구는 술을 마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근접성이라고 부릅니다. 도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전국에 도박장이 있는 곳이겠죠. 마찬가지로 술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생기는 지역은 술집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접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나 음주와 밀접한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위해, 상점 또는 이런 유해 매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중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지금부터는
중독성 물질, 오늘은 알코올이 되겠죠? 그리고 중독성 행위, 오늘은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게임 사용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코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코올이 어떤 나쁜 영향을 줄 거냐?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쭉 관찰해 본 것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음주를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술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을 선별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술을 먹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 음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를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이 술로 인해 더 나빠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그런 방면으로 좀 살펴볼게요. 청소년 분들이 음주를 제일 많이 하는 상황이 언제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자기 효능감이 낮을 때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에요. 즉,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또는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다.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의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기 효능감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효능감은 결국에 자신감과 연관이 돼요.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을 잘 풀어나가기가 어렵고 나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거절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음주를 하게 되면 취하게 되잖아요. 취하게 되면 내 행동 조절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취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이러는 게 다 같이 술 먹을 때야 뭐 잘 되는 것 같다 느낄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맨정신으로 좋은 친구를 만나 그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술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오래 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술을 많이 먹으면 공부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거고 술을 먹은 다음에 운동을 잘하는 건 더욱더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는 거에 대해 기대가 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학교 밖 또래 집단 또는 자기 친구들 또는 이제 형들 또는 뭐 언니 누나 오빠들 그렇게 모여서 술을 먹으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술 때문에 많은 고통스러운 것들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점점점 결과적으로 술 먹고 좋았던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술을 먹으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술을 먹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술을 먹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먹는 게 즐겁다는 것만 기억이 나게 되면 계속 술을 반복적으로 먹게 돼요. 이런 두 가지 외에 원인은 아니지만 장기간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많이 생기는 게 사고입니다. 아마 이제 뉴스에서 음주 후 미성년자가 차량을 절도해서 운전하다 사고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겁니다. 게다가 이제 운전 경험이 없고 면허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이 그렇게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국가에서 면허를 주고 그리고 오랫동안 운전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음주 후에 실족을 한다던가 아니면 차에 치이는 보행사고 같은 것도 대부분 음주와 연관된 사고입니다. 두 번째로 음주와 연관된 폭력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술을 먹으면 감정 조절이 안 되게 되고 충동적인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데 서로 말싸움하고 끝날 게 술을 먹으면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죠. 자살에 대한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도 자살과 50% 정도가 음주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우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죽음을 시도하지 않을 사람이 음주를 하게 되면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게 힘들고 학교에 가서도 숙취 때문에 학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탈 행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음주를 구매하기 위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탈 행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뇌에 손상을 주게 돼요.
일반적으로 만 21세 이전의 과도한 음주는 장기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을 높이고요. 뇌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술 먹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당연히 술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술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무도 술을 안 먹는데 내가 우연치 않게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음주에 대해 위험함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또는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음주에 대해서 잘못 배우게 되면 주변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음주가 위험하다고 해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술을 많이 먹으면 자살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 친구들 주변에 술 먹고 죽은 사람이 없다면 아예 저 거짓말이야, 저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또 하나, 부모님한테 음주 문제가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술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스스로도 술을 드시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남자라면 술을 한 잔 먹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술을 나눠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술을 먹는 게 어른스러운 행동처럼 느끼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해주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음주를 하는 경우 술을 잘 먹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른스럽다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술을 잘 못 먹는데 나는 잘 먹어? 그럼 나는 되게 남자다워? 또는 어른스러워? 이런 것들은 점차로 음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결국에는 음주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결과가 생겨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래들과 많이 어울리는데 또래들이 술을 많이 먹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은 많이 보는데요. 내가 술을 구하기 쉽다면 술을 구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나랑 어울리려고 해요. 내가 예를 들어 14살인데 부모님의 허락으로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집이 술을 팔아요. 또는 우리 집에 술이 많아요.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집에 술을 모아놔요. 이런 환경에서 나는 술을 먹는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와 친해지려고 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술을 매개체로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술을 먹지 않으면 친구들이 멀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면 술을 먹지 않는 친구들은 나와 놀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술을 그만 먹으려고 할 때도 어울릴 친구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내가 친구들한테 받는 인식 자체가 음주하는 일탈 행동을 벌이는 청소년으로 인식돼서 다시 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걸 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가져와요. 우리 음주가 기분을 좀 풀어주고 뭐 스트레스를 해결하게 하고 이런 편견을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음주는 금단 증상을 유발해서 공황 발작처럼 불안감을 심하게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신체를 약화시키고 특히 간을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는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이 나빠지면 신체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알레르기가 나빠지게 되고요. 피부 질환이 생긴다던가 치아의 손상, 그다음에 체중 증가, 술배 나온다고 하잖아요. 체중이 증가하고 간이 나빠지게 만성 피로 등이 생겨요. 그런데 금단까지 생기게 되면 계속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를 먹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주변에 여러분들 우리 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른들을 보면 배가 나온 분들이 꽤 있죠. 그 배가 나온 분들이 모두 다 음주를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나이를 먹어서 신체가 약화되는 것만으로도 그런 신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 변화가 중년에 와야 되는데 술을 먹는 친구들은 일찍 와요.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살이 찌지 않더라도
술을 마시면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도하게 체중 감소가 나타나서 마치 오랫동안 밥을 못 먹은 기아에 빠진 친구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건데요.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제일 힘든 건 키가 안 큽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자면 수면하고 몇 시간 뒤부터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단순히 키를 키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띄는 것이 길이 성장, 그러니까 키라고 생각을 하니까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뇌도 크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심장이나 장기도 크지 않고 다양한 팔 길이, 뭐 손가락 길이 모두 다 길이에 영향을 줍니다. 뇌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주의력과 충동성 저하도 나타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공부시킨다고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게 해서 일주일만 지내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술을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6시간 잤다고 해도 2시간 잔 것만큼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학교를 다니는 게 어렵고 등교도 어렵고 학업 성취도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우울증이 생기면 자살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게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정신과적 문제예요. 또 하나의 위험성은 여러분들 아마 음주하는 친구들 중에 흡연하지 않는 친구들 찾기 힘들 거예요. 우리 온라인 도박을 하는 친구들 중에 스마트폰 게임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 찾기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 중독의 문제가 있을 때 또 다른 중독의 문제가 동반되는 걸 우리가 교차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담배, 약물, 알코올, 도박, 게임 이런 중독 물질은 서로에 대한 교차 중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접하기 쉬운 중독으로 시작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대마초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텐데 대마초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대마초를 하는 친구들은 향후에 마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관문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 나이부터 노출되기 때문에 현재 중독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알코올 같은 경우도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는 평균 연령이 만 13세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약물이나 도박보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독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볍게 술 한 잔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뇌가 하필 중독에 취약하다면 장기적으로 다른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해야 돼요. 과도한 인터넷 게임 사용을 하게 되는 건 술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술을 먹는 친구보다 인터넷 게임 사용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로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기여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우울증을 유발하고 불안감을 유발하고 그리고 충동성을 높이고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건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게임 사용을 통해서 범죄와 연루되는 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부적절한 성적 행동, 그러니까 이제 음란물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그런 것들은 계속 스마트폰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뇌의 그림을 보면 책을 읽거나 축구, 줄넘기 등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 우리는 시각도 사용해야 되고요. 청각도 사용해야 되고 책을 읽으면서 운동도 해야 돼요. 손가락을 움직인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뇌의 전체 부위가 활동합니다. 기억도 해야 될 것들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기 위해 다시 읽기도 하죠. 그런데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게 후두엽, 그러니까 시각 부위만 활동이 되게 돼요. 유튜브 같은 것도 요즘은 다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점점 어떻게 되냐? 디지털 치매처럼 내용이 복잡해지면 나머지 뇌 기능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터넷에 올라온 글도 세 줄 요약을 해야 되고 댓글도 길어지면 읽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유튜브도 10분 이상 길어지면 안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를 읽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다른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주의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게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스마트폰 게임 또는 인터넷 게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 언제 이것을 더 사용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만약에 내가 더 하고 싶을 때 어떤 일상생활의 시간을 줄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답하는 게 수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 잘 거를 6시간 줄여서 2시간 더 스마트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가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고 가족들이라고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면 학원이나 기타 다른 학업 시간을 빼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부모님 주무신 다음에 수면 시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수면이 줄어들게 되면 학교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잠을 자고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더욱더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SNS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SNS를 하게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과 또는 마약류와 도박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근골격계의 이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도 요즘에는 다 일을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우리 손목 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게 한 1g, 2g이 아니라 아무리 가벼워도 200, 300g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앞으로 들고 있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편해요. 어쩔 수 없이 받치게 되고 받치면 고개가 내려가죠. 그래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거북목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 목이 아프니까 누워서 해요. 누워서 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니까 팔이 아파요. 어깨가 아프고. 앉아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할 수가 있냐? 화면이 작죠. 그러니까 멀리 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근골격계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개 좀 검토해 볼까요? 아까 얘기한 거북목 증후군,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척추 측망증이 이런 정형외과적 문제죠. 그리고 이따 얘기할 비만과 안구의 손상, 이런 것도 신체 영향입니다. 비만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기 하면서 스마트폰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걸 해도, 게임을 해도 동시에 두 가지를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피파 온라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건 나머지 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는 생겨요. 그런데 공부는 우리가 막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중간에 일어나서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나 같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대부분 한번 틀면 40분, 1시간 이상 보게 되는데 그동안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1시간 내내 앉아서 책 보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1시간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나 바닥에 앉든 또는 침대에 눕던 너무 한 곳이 눌려서 색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친구들 혼자서 식사하는 경우 이런 화면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영상에 따라서 식사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빠른 음악을 듣는 친구들은 빨리 밥 먹고요. 느린 음악을 듣는 친구들은 느리게 밥 먹어요. 폭식은 내가 먹는 양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중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살찌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아마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봤을 수 있는데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노련합니다. 안구는 눈 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TV를 오래 보다 보면 눈이 뻑뻑하죠. 그게 이제 안구 건조증이에요. 그런데 눈은 습기가 없으면 상처가 납니다. 각막에 상처가 나게 되면 난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시야에 흐려짐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이 작기 때문에 보통 저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서 보거든요. 그러면 눈이 가운데로 몰려요. 그러면 굉장히 심하게 이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복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병원에 오고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눈이 물론 성인처럼 완성되는 건 좀 이른 나이이기는 한데요. 12살 정도 되면은 거의 성인처럼 활동하거든요. 그렇지만 12살 이하의 친구들은 그때 눈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눈에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알코올도 사고 유발이 많았잖아요. 스몬비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스몬비는 스마트폰이랑 좀비의 합성어고 호주에서 너무나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어른들이 많아서 이걸 풍자하듯이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등교할 때 지각한 게 아니고서는 스마트폰 보면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아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사용하는 비율은 무려 73%나 나타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비가 오는 날에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가 지금도 뭐 감전이나 이런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특히 신호등 같은 거 잘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달려오는 차들 못 보게 됩니다. 당연히 사고 유발 위험이 높아지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인터넷 컨텐츠 문제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온라인 수업하는데 엄마가 그만하라고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결국에 그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게임을 하기를 원치 않아서 생기는 문제보다 게임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게임을 오래 하게 되면 순간순간 게임에 집착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당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구를 정말 오래 하면 지나가는 모든 동그란 것들이 당구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 부적응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학교 수업이 모두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재밌다라는 유혹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죠. 요즘에는 청소년 친구들이 소액결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법적으로 제한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많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현금으로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게임 계좌 혹은 게임 아이템들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돈을 구애하듯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대포 통장처럼 불법으로 사용되는 통장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심한 경우는 우리 분류심사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험들을 한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기는 한데 지금은 처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하는 친구들도 더욱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경우는 판단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이런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모습을 잘 보지 못해요. 선생님은 이제 알코올 치료도 하고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치료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에 빠진 분들은 처음에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사진 같은 걸 넣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일러스트를 넣었는데 사실 취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른들을 봐도 그렇지만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발음도 꼬이고 충동적이고 얼굴이 굉장히 홍조가 생기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이걸 보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마트폰에 빠진 경우도 열중하인 모습이 멋있다고 느낄 수도 있죠. 물론 프로게이머들이 롤을 할 때 멋있는 승리를 가져오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밤새 눈이 충혈된 채로 이런 걸 하고 있거나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걸 하는 게 멋있다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이런 나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조금 달리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취했을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보여달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실제 모습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내가 주로 게임을 하는 위치에 거울을 갖다 놓는다던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롤 승급전에서 패배했을 때 트롤 짓을 하는 플레이어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내 모습을 실제로 본다면 내가 멋있어 보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고민을 좀 해보려면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왜 이런 중독이 벌어지는지를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알코올, 도박같이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이걸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 긴장이 풀리더라 하는 내 정서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반항심 때문에 쿨해 보인다, 좀 뭐랄까 멋져 보인다, 이런 욕구 때문에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정말 그냥 재밌어 보여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경험으로 도박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친구들이 그걸 따서 옷을 샀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쉬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어떤 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가 이것이 중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중독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친구가 술을 먹자고 했을 때 친구가 술 먹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걸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중독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중독에 문제가 있다던가, 내가 지금 그 친구랑 술을 먹는 게 혹시 먹어야 되면 어떤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지, 내가 먹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어른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늘리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괜찮은 성인 모델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도 조절할 수 있고, 또는 도박을 하면서도, 당연히 도박은 다 불법적인 건 아니죠. 어른들이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돈을 걸면 도박이 되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보드게임이나 아니면은 운동처럼 경쟁을 하면서 성과를 얻는, 그러니까 승패를 가르는 모든 것도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걸 때 도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박과 도박이 아닌 거에 경계선에 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잘 능숙하게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모델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데, 법과 제도를 많이 개선해야 돼요. 아마 최근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청소년들이 어른을 속이고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구매했을 때, 그때 그렇게 신분을 도용하는 청소년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청소년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실수로 하는 일에 대해 어른들이 책임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주도록, 책임감을 갖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학교와 사회에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의도 만들고 선생님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을 받은 어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도와줄 거예요. 대표적으로 위클래스라는 게 있죠. 위클래스가 지금 각 학교마다 있는데, 위클래스 선생님들은 아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는 중독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매해 2,000명가량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0명이 청소년들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닌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고 매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대책을 우리 어른들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적절하게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청소년들 스스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은 우선 주저될 때는 하지 않고 멈추는 게 낫다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 중에 술은 마시는 것보다 마시지 않는 것이 항상 더 낫습니다. 이거는 어른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어른들 대부분도 술을 마시는 게 적절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맨정신보다 술에 취한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은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도 조차도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한다는 거에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술은 마시지 않는 게 항상 낫다. 이거는 잊지 말고요. 인터넷 게임은 적절히 하는 것이 항상 더 낫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미 적절한 선을 넘어섰다라고 봐야 돼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오늘 3시간 하겠다. 이거는 적절한 수준일 수 있어요. 2시간이 적절하냐? 3시간이 적절하냐? 4시간이 적절하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다만 내가 4시간 하려고 했는데 5시간 한다. 내가 2시간 하려고 했는데 3시간 한다. 이거는 적절한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멈추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봐야 돼요. 음주는 청소년들은 국가에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청소년들한테 음주를 제공하는 어른들이 처벌을 받지만 그 의미는 청소년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술을 마시면 뇌가 망가집니다. 단적으로 머리가 나빠져요. 피부 노화가 촉진되고 살찌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21세 이전에 음주를 많이 하면 성인이 됐을 때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 게임은 하게 되면 수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잠을 덜 자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수면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게 식사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밥을 많이 먹게 돼요. 살이 찌죠.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범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이걸 못하게 하는 가족들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로 우울해지게 되고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낫다. 인터넷 게임은 적절하게 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 대체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체 활동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종교 활동, 보드게임, 또는 내가 성과를 얻고 싶은 내 직업적 기능일 수도 있어요. 대체 활동은 공통적으로 생산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게임이 생산적이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휴식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생산적이 될 수도 있죠. 잠을 자는 친구들 중에 잠을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너무 많이 자면 허리가 아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즐거움도 과도한 선을 넘어가면 만족을 넘어가게 됩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대체 활동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만 그 행동이 재미있습니다. 요리도 해서 맛있어야 또 하게 되는 거고요. 보드게임도 해서 재밌어야 또 하게 되는 거고, 운동도 내가 잘한다고 느낄 때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활동들의 공통점은 소위 재미있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로 중독 대상이 되는 물질들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거절하는 게 어렵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돼요. 거절은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예요. 누가 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싶다? 술을 마시는 게 그 친구와 친해지는 걸 전제하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모두 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고 싶지만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나는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술을 강제할 수 없어요. 단순히 싫다는 것만으로 나는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법에 써 있습니다. 법에 써 있지 않은 건 내가 안 해도 돼요.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됩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우선시 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겨야지만 친구와 약속을 지키는 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도덕적 수준에서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내가 술을 먹고 힘들다 또는 게임을 많이 하면 몸이 힘들다 감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약속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더 재미있는 게 있으면 게임이나 술 말고도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지 않은 걸 거절하는 건 내가 최소한 나를 방어하는 무기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 친구,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친구는 술과는 조금 다른 규칙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안 쓸 수 없거든요. 술은 평생을 안 먹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없으면 문제가 돼요. 또는 컴퓨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사용에 대한 규칙들이 존재해요. 먼저 컴퓨터를 나 혼자 할 수 있는 공간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재미있다고 느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게 현명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게 되면 급해지고 대충 하게 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사용을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건 어떠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늘어난 이후로 벌써 1년 반이 지나가죠. 이 1년 반 동안 연구를 해보니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게임 중독의 고위험군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 또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 여러 가지 병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 사용과 비례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유희 목적으로, 그러니까 게임 사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두는 게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적절한 선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될 때는 멈추는 것이 낫다. 한 인터넷에 2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권고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시간 이상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지를 쓰는 게 좋아요. 지금은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 다 계정을 갖고 있죠. 내 계정을 이용하면 내 사용 시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할 때 식사나 군것질 하지 않는 것,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는 것, 대체 활동을 갖는 건 대체로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상생활이 잘 될 때는 사소한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생각하거나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가는 커다란 트럭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앞에 달려오는 속도가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친구들은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속도를 붙이느냐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죠. 우리의 일상의 장애물은 적절한 속도로 일상이 굴러가고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충분히 속도가 붙지 않은, 그러니까 일상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사소한 장애물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시간 차지하는 건 어쨌든 학교이겠죠.
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을 땐 또 나름대로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만 챙긴다고 해도 이런 중독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관성은 이런 중독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네, 이상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